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할까요? 제 시아버님과 관련된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선몽을 꾸세요.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꼭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도 선몽을 꾼답니다. 예비 남편은 외국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을 보지는 못했답니다. 예비 시아버님께서 암투병 중이셔서 한국에 들어왔고 거의 매일을 아버지와 병원에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 큰 언니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매일 퇴근한 후에 언니가 있는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에 들러 언니를 면회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 아버지가 계신 병원과 우리 큰언니가 있는 병원의 거리가 꽤 있어서 우리는 계속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예비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조금 어두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답니다.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오빠 들어와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말했는데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오빠가 보였어요. 저한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도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만 말없이 쓰다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잠에서 깼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안한 느낌에 박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말했습니다. 오빠네 아버지 오늘 가시겠다. 오전 내내 오빠는 연락이 없었고 오후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꼭 제가 꿈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나서 울면서 박보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박보살이 꿈풀이를 해주었어요. 제 꿈에 나온 건 오빠가 아니라 오빠 아버지셨을 거야. 아버님께서 집에 안 들어오신 건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들어오지 않으신 거래요. 또 흰 강아지 눈에는 영가가 보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아지만 쓰다듬다 가신 것일 거라고 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바빴어도 시간을 내서 뵈러 갔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도 몇 년 만에 오빠를 처음 보는데 대뜸 가서 예비 며느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우리 엄마와 오빠 어머니도 서로 집에 중환자가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고 해서 못 갔었답니다. 어쩌면 아버님께서 우리의 인연을 미리 아셨는지 오빠 모습을 빌려서 저를 보고 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을 치르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못 가뵈었다는 죄스러운 마음에 오빠에게 아버님 49제 지내는 저를 슬쩍 물었어요. 49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지내는데 제를 지내지 않는 날에 저 혼자 조용히 그 절을 찾아갔답니다. 49제를 지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아버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 절을 하고 나서 영정 사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평생 오빠 옆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세요. 아버님 49제가 끝나는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본인 모습으로 제 꿈에 나오셨어요. 오빠네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과 어머님은 큰 솥을 걸쳐놓고 잔치 음식을 하고 계셨고 아버님께서는 흰색 옷을 입으시고 환한 얼굴로 오빠와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상에 둘러앉아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팥죽을 아버님과 오빠와 저 이렇게 셋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우리 엄마는 꿈 이야기를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하고 가신다고 꿈에 나오셨나 보다. 웃긴 게 그때는 오빠를 한국 와서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주변에서 다들 인연이네 운명이네 했어요.
제가 오빠를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었던 걸 엄마도 알고 계셨거든요. 박보살은 이 꿈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봐라, 새끼발가락에 빨간 실,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아버님께서 며느리 점 찍고 가신 거래요. 그리고 꿈에 밝은 옷 입으시고 환한 얼굴인 걸로 봐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했답니다. 아버님 49제가 끝나고 곧 우리 언니도 퇴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재회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 아버님 첫 제사였는데 못 뵌다고 생각하니 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곁에 계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저 약속했듯이 착한 마음씨로 살게요. 오빠와 재미있게 살게요. 그런데 아버님 그거 모르시죠?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저를 못 보셨어도 전 아버님을 봤어요. 오빠 졸업식 날 꽃다발 사들고 갔었는데 그때 저 아버님 봤어요. 용기가 없어서 꽃다발은 오빠와 같은 수업 듣던 강의실 오빠가 앉던 자리에 놓아두고 오긴 했지만요. 예쁘지도 않은 며느리 보러 꿈에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자상하고 든든한 오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에는 백구라는 강아지와 수자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슬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랍니다. 예전에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백구를 키웠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점은 백구를 키우기 전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앞마당에는 대문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비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답니다. 거기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거의 매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드나드셨거든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비 와서 뒷마당에서 부침개를 구웠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먹고 가라는 전화였답니다. 비도 오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물론 박보살도 함께였습니다. 뒷마당이 시끌벅적해서 가보니 그날도 역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우리 집 옆 골목 제일 끝집에 사시던 아주머니도 계셨는데 딸 하나와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딸이 저보다 2살 정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아주머니는 사람을 옆으로 흘겨보고 혼잣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전부 그 아주머니를 째비째비 하셨답니다. 째려본다고 째비인가 봐요. 그래도 인사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부침개를 먹으려고 돗자리 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째비 아주머니가 또 저를 슬쩍 흘겨보고는 딸을 데리고 일어나시면서 우리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가볼게. 내가 부탁한 거 좀 해줘.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이 무슨 부탁을 한 거냐며 물어봤지만 입이 무거운 우리 엄마는 시크하게 부침개만 구우셨답니다. 아주머니들과 제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우리 엄마, 박보살, 저 이렇게 셋이서 자리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보살이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주머니가 무슨 부탁한 거예요? 시크한 우리 엄마가 너희는 알 필요 없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박보살 앞에만 서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박보살아, 돈 빌려달래. 그래서 박보살이 다시 물었어요. 돈을 왜요? 째비 아주머니 딸이 몸이 안 좋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댄다. 그러자 박보살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저는 박보살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엄마,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안 하는 거잖아.
괜히 빌려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런데 엄마는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보살의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왔어요. 돈 안 빌려주고 원망 듣는 게 낫지 생명 죽이고 그 원한을 어떻게 다 들으시려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언니 어깨에 수자령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또 하나 더하면 어떡해요? 박보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언니는 아픈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없애러 가는 거래요. 저는 진심 박보살이 너무 무서웠어요. 수자령은 태아령 또는 낙태령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영가를 말해요. 다른 경우에는 출생했어도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수자령이 된다고 합니다. 박보살이 엄마에게 말하길 그 언니는 이미 여러 번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 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많이 컸을 거래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돈을 빌려주면 엄마까지 재수가 없을 거라고 모른 척하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다음 날 그 아주머니에게 돈이 여유가 안 되어서 못 빌려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말은 길어봤자 며칠이라고 우리는 째비 아주머니와 그 딸을 까맣게 잊고 지냈답니다. 엄마가 남의 말 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남의 아픔이 우리의 이야깃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잊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저는 강아지에 푹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엄마가 절대 털 있는 동물은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박보살을 설득했어요.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우리 엄마니까요. 그래서 박보살이 엄마를 설득해 주러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세련이가 우리 아빠를 보고 계속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박보살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요. 저는 시추나 요키나 푸드를 키우고 싶었는데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백구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처음에는 애완견 키우고 싶었는데 왜 백구인가 싶어 좀 실망했지만 백구는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웠답니다.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남달랐는데 아빠만 보면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 대다가 갑자기 지저대고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 백구는 점점 사나워지고 다리도 절고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다 우리 가족이 1박 2일로 결혼식에 다녀오게 됐어요. 다음 날 집에 왔는데 앞마당에 항상 반기던 백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빠가 찾아보니 뒷마당에 백구가 죽어 있었어요. 백구를 뒷마당에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말했어요. 제가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아빠 바지가랑이를 아기 영가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련이가 자꾸 아빠를 보고 짖으니까 아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키우시라 했어요. 그해 초에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해가 너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해서 등도 켜고 부적도 쓰고 그랬었어요. 아빠가 아플 다리도 백구가 대신 아팠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강도 백구가 대신 건넜던 거였어요. 강아지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데 특히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 했대요. 백구가 죽고 나서 박보살과 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공통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아기 영가가 아빠에게 들러붙었을까? 아빠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원한 살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답니다. 우리 엄마가 째비 아주머니에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말한 날
저녁 아빠가 우리 집 앞에서 째비 아주머니를 만나셨대요. 아빠에게는 어릴 적 꽤 친하게 지내셨던 사촌 누이가 계셨는데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째비 아주머니가 아빠의 사촌 누이와 많이 닮으셨대요. 딸 하나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는데 째비 아주머니가 딸이 아프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째비 아주머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엄마한테 말씀 안 하셨대요. 결국 우리 아빠는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시고 수자령의 원한을 산 거예요. 엄마와 저 그리고 박보살 이렇게 셋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나 알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갔더니 집에 딸은 없고 째비 아주머니만 계셨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아기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낙태를 하기에는 아기가 많이 큰 상태여서 유도분만 낙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분만 낙태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래요. 대신 분만 전에 약을 주입해서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째비 아주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많이 아파 매일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잘리는 꿈을 꿔. 알고 보니 째비 아주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왔고 그 언니는 일하는 바쁜 엄마 때문에 사람의 정 특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심했던 거예요. 청소년기 때부터 밖으로 돌며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 낙태를 했을 때는 군대에 간 남자친구의 아이였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낳자고 해놓고 남자친구가 부대에 복귀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 언니는 뱃속 아기와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점점 배가 불러왔고 결국 이를 눈치챈 째비 아주머니가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작은 실수로 별이 된 아기 영가를 위해 우리 엄마는 박보살 이모님께 천도제를 부탁드렸어요. 이모님께서 아기 영가 옷과 함께 태우신 기도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잉태되는 너를 숨막혀 죽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을 준 내 어미를 용서하거라. 빛을 보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기다리던 너의 하늘. 내가 알고 기도하니 구천을 떠돌지 말고 극락왕생하여. 훗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올 때는 선한 부모 밑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거라.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작은 생명들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전에 저의 세 번째 구독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는 194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칠순을 넘기셨답니다. 제 친구들의 아버님들과 비교하면 연세가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아빠는 20살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시고 사별을 하셨어요. 지금 저의 오빠와 큰언니, 작은 언니입니다. 할머니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벌러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아빠의 절친한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나셨답니다. 선배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말을 하시는 똑 부러지게 생긴 여성을요. 그분이 나의 엄마예요. 아빠의 표현을 빌리면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후광이 비쳤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시고는 눈으로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대요.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즐기고 신기한 것이지요. 결혼식 주인공이신 아빠 후배분의 집들이에서 엄마와 재회를 하게 되셨어요. 결혼식에서 뵈었던 분이네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빠의 심장이 두근거렸대요. 아빠는 이미 엄마의 마음에 들어간 거였답니다. 하지만 아빠의 현실은 아이 셋 딸린 호랍이었어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신세였답니다. 대화를 나눠봤더니 심지어 엄마는 아빠와 10년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꽃다운 아가씨였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는 아버지였지만 상심한 탓에 소주를 한 잔 들이키시고는 말씀하셨대요. 참 곱습니다. 이런 말 하면 혼나겠지만 자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가 셋이나 딸린 호랍이입니다. 도도하고 차가운 서울 여자인 엄마는 다음에 서울 오시면 연락을 주시든가요. 라며 집 전화번호를 준 뒤 돌아가셨다고 해요. 마침 다음날 아빠는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셨어요. 엄마를 볼 일이요. 두 분의 첫 데이트였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엄마가 대구로 내려오셨고 대구에서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시던 날 엄마가 아빠에게 말씀하셨대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날 엄마는 아빠의 집에 가서 오빠와 언니들의 머리만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다가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 데이트는 다시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그러셨대요. 양복 입고 오세요. 아빠는 세 번째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장모님과의 만남이었답니다. 자다가 날벼락 맞아서 잔뜩 화가 난 외할머니에게 엄마가 말씀하셨대요. 저 사람 인생이 너무 가여워요. 저 사람은 둘째치고.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도 오질 않으니 어떡해요. 이게 내 팔자라면 받아들일래요, 엄마. 두 번째 데이트 날 아빠의 집에 갔을 때 작은 언니가 작은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하는 걸 보고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셨다고 해요. 엄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부모의 부재를 겪은 사람이기에 더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제 오빠와 언니들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저는 아빠의 늦둥이 막내딸이고 동시에 엄마의 외동딸입니다. 엄마가 낳은 자식은 저 한 명이지만 오빠와 언니들을 차별 없이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아빠 말씀에 의하면 큰언니가 어렸을 적에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오셨대요. 그 스님이 물끄러미 큰언니를 바라보다가 시주하는 아빠에게 대뜸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는 절에 갖다 놓으시지요. 아빠는 스님에게 부모가 있는데 왜 절에 갖다 놓으란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 때문에 처사님이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십니다 하시더래요. 그래도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별을 하시게 됐어요. 큰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자전거에 사촌 동생을 태워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나서 턱을 다치고 강에 얼음 얼었다고 썰매 타러 갔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결혼해서 신혼 초에 형부와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다가 형부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바람에 언니는 날아가서 주차된 차 본네트에 떨어지고 결국 중환자실에 3개월 입원했어요. 뇌 쪽에 손상을 입어서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성형수술도 여러 번 했답니다. 아기는 왜 그렇게 잘 생기는지 또 유산이 되는지 겨우겨우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미숙아라 1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배변을 스스로 못한다 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 집은 오빠가 맏이었지만 큰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서 저한테는 첫 조카였는데 우리 이쁜 경석이는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나 1달 넘게 서울에서 있었으니 이제 서울 오지 말자고 서울경 돌처럼 단단하라고 돌석 경석이었어요.
언니는 한참이 지난 뒤 다시 아이를 가졌고 엄마의 절대적인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큰 언니네가 우리 동네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자동차로 10분 내외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큰형부와 너무너무 친했어요. 제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마침 큰형부가 요식업을 하셨거든요. 형부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술 좋아하는 우리 형부 맨날 막내 처제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제 뱃살은 파라리 형부 책임이라며 맨날 먹으면서 잔소리하면 우리 형부는 그러셨어요. 우리 막내 처제 뱃살도 이뻐할 놈 있을 거야. 얼른 데려와서 같이 소주 한잔 하자. 3년 전쯤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엄마가 큰 언니네 김치를 갖다 주라고 해서 박보살과 같이 큰 언니네 집에 갔어요. 그날 형부가 가게를 일찍 마치고 집에 계셨어요. 원래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형부가 계시길래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형부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막둥아 소주 한잔 하자. 날씨도 춥고 차 끌고 와서 안 마실래 하고 뒤돌아 나오려는데 형부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귀찮아 싫어 라며 뿌리치고 나오는데 제 뒷덜미를 턱 하고 잡는 게 형부가 아니라 박보살이었어요. 야, 한 잔 마시고 가자. 형부가 맛있는 거 쏜댔잖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박보살에게 한없이 순종적이에요. 결국 대리비까지 준다는 형부 말에 근처에서 소주를 한 잔 했답니다. 형부가 몸이 너무 많이 부었길래 일이 힘든 거냐고. 몸에 이상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처음에 우리 집에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인형 같은 막둥이 처제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비록 딸은 없지만 저 때문에 딸 키우는 것 같은 재미도 있었다는 형부의 말에 저도 장난치며 재미있게 보냈답니다. 형부가 내려는 술값을 박보살이 자기가 낸다고 해서 서로 누가 돈 낼지 실랑이를 하고 형부가 창문 사이로 돈 집어 던진 걸 박보살이 다시 주워서 집어 던지고 결국 제 돈으로 대리비 내고 집에 왔어요. 박보살도 우리 집에 자고 간다고 해서 대충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박보살이 저한테 대뜸 말했어요. 이제 큰 언니 집 가지 마. 왜? 형부도 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너만 보면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너는 살찌고 형부는 술 마시잖아. 당분간 가지 마. 그리고 다음날 박보살이 일 때문에 대전에 있을 때였어요. 며칠이 흘렀고 그날 저녁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허둥대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큰 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부가 쓰러졌대. 아빠가 지금 가는 길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저는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박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형부가 쓰러졌대.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니 박보살이 그랬어요. 형부 돌아가셨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야, 형부 그냥 쓰러졌대. 과로했나 봐. 돌아가셨어. 박보살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큰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 근처에 주차를 하는데 119 구급 대원분들이 형부를 들것에 실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쓰러진 거겠지 하며 차에서 내리려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형부의 팔, 그 팔을 아무 말 없이 들어 다시 들것에 올려주는 아빠. 너무 무섭고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차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얼마 동안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아빠의 전화였어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한 건지 허겁지겁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온기 없는 큰형부. 특유의 사람 좋은 표정과 웃음으로 소주 한잔하자 하며 일어날 것 같은 형부가 눈을 감았어요.
쌓이는 급성 간경화로 인한 간 질환 복수가 차고 온몸이 부어서 형부는 그렇게 가버렸답니다. 형부가 돌아가시고 아마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박보살이 회사를 마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서 조문을 했어요. 박보살이 조문을 끝마치고 둘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형부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날 큰 언니네 집에서 저승사자를 봤다고 했어요. 형부 뒤에 서서 박보살을 쳐다보며 쉬타는 손짓을 했다고요. 형부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술 한 잔 받아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데 거스르면 안 되는 일이라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했대요. 제가 형부한테라도 귀띔 좀 해주지 형부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 라고 하니 형부도 알고 계시더라 하는 박보살. 형부 49제를 지내는 중에 박보살이 저더러 그랬어요. 형부가 언니 대신 가신 거야.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 언니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형부가 대신 갔다는 박보살의 말.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박보살 이모님께 가서 물으셨어요. 형부가 큰 언니 대신 간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모님 말씀이 큰 언니 팔자의 올해 이후에 운명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팔자에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물으니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사주는 바꿀 수 있지 신랑이 바꿔주고 갔다 하셨어요. 언니는 팔자에도 없는 생을 사는 것이니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요. 형부 49제에서 마지막 제를 지내는 날 박보살도 절에 왔어요. 스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처제와 언니 잘 부탁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박보살 어깨를 툭툭하며 비밀 지켜줘서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에 대한 정보도 없으셨을 텐데. 박보살이 봐도 형부가 오신 게 맞다고 하니 저는 형부가 부탁한 거 꼭 들어주리라 마음먹었답니다. 형부 49제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큰 언니는 부정맥으로 시작해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고 꼬박 3년을 중환자실과 준중환 자실을 오가며 입원 퇴원을 반복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 모두가 지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외할머니가 또 대장암 투병 중이셔서 엄마는 할머니 요양을 곁에서 해드리고 싶다고 서울에 계시며 주말에만 집에 오시던 상황이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작은 언니와 작은 형부도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아빠와 제가 3년 동안 언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거기다 언니 아들까지 제가 3년을 키웠답니다. 엄마가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딸은 엄마 팔자 담는 데서 내가 아이 딸린 호랍이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조카 키워주는 걸로 액땜한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우리 엄마 정말 긍정의 끝판왕이지요. 박보살 이모님이나 스님들께서 엄마를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업을 다 닦은 사람이다. 엄마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조카를 키워보니 솔직히 남의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계속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을 되뇌이시며 그때 언니를 절에 데려다 놓을 걸 그랬다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언니가 아픈 것보다 제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때문에 정말로 아빠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실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큰 일이 있고 난 후 더욱 견고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언니도 많이 나아졌고 제 곁에는 제 고생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겠다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부모와 가족을 골라서 태어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형부 그렇게 예뻐하던 막내 처제한테 이제 백설공주라고 불러주고, 엄마가 제가 어디 백설공주니 뱃살공주다라고 하면 뱃살공주라도 좋아요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남편과 형부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농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형부가 여기에 없네요. 큰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못된 마음도 먹었고 형부 금쪽 같은 아들 귀찮을 때도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먼저 간 형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직도 저는 주말에 집에서 아빠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안 봐요. 조카가 혹시나 아빠 생각하고 주눅 들까 봐요. 우리 집에서는 금기 프로그램이랍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요. 아빠 못하면 이모 하면 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제 조카 잘하면 잘했다고 2배로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줄게요.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도 2배로 할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조카가 바르고 착하게 자라도록 많이 보살펴 주세요. 형부와 언니 안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조카들 중에 공부할 싹수가 제일 많이 보여요. 자기 물건 못 챙기고 너무 순둥이라 걱정이긴 한데 저를 닮은 건지 영특하답니다. 판사가 꿈이래요. 우리 집에 법조인 나오게 생겼어요. 든든하네요. 형부와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던 날에 형부가 그러셨잖아요. 막둥이는 웃는 게 진짜 환하고 이쁘니까 항상 웃으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면서 짜증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웃으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이에요. 그날이 마지막으로 형부와 보낸 시간인 걸 알았다면 내가 우리 형부 꼭 한번 안아줬을 텐데 후회됩니다. 형부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